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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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셨나요? 김윤경 기자님. 저는 가입이 안 됩니다. 병원에 많이 다녀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벌써? 예,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최 의원님은요? 저는 전 직장에서 들어줘서 네. 가입을 하고 있다가 네, 퇴사 후에는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거군요. 개인적으로 다시 아니 저도 신청하셨군요. 병원을 갔다 온 이력이 있어서 아, 그런가요? 더 몇 개월 지나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 설계하시는 그 보험 설계사분이. 예. 그러다가 그냥 때를 놓치고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도 이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실손의료보험의 어떤 가입 기준이 바뀐다 이래 가지고요. 네.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손의료보험이 사실 뭐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질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바꾼다. 일단 4세대 실손보험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4세대 실손보험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출시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세대를 나누는데 네. 그거는 뭐 소비자 편의는 아니고 바뀔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1세대는 이제 2009년 10월에 표준화가 됐었는데 그 이전 것들을 다 1세대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이 2세대, 그다음에 이제 착한 실손보험 이래가지고 나온 게 3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4세대는 의료기관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되는 게 아하. 핵심입니다. 그 말씀만 들어서는 합리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렇죠. 그 병원 이용에 따라서 그 요금을 할증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 김윤경 기자님 같은 경우 아예 가입이 안 될 정도로 까다롭게 가입 조건을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거죠? 실손보험이 지금 다들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좀 되고 있어요. 아, 손해보는 보험인가요? 보험사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조, 그러니까 네. 어떤 이제 보전을 위해서 만든 거기는 한데 보험사들이 이걸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봤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지난해에만 2조 5천억 봤다고 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기피 증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판매 중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자유기는 하지만 네. 금감원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재를 좀 가한 게 있습니다. 아, 금감원에서 제재까지 가했습니까? 제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경고. 예. 아, 경고를 한 할 정도로. 그런 상태일 정도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실손보험의 가입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네. 병원에 전혀 가지 않아야지만 가입이 된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뭐 2년 내 병원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감기 몸살이라든지 뭐 가벼운 외상 같은 거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병원 진료 이력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교보생명이 그렇다고 하고요. 한화생명도 그렇게 기준을 해서 사실상 실손보험의 가입 자체를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자체를 막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최 의원님, 이거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보험사 입장도 지금 김윤경 기자님 말씀처럼 계속 적자를 봐왔다.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는 분 알면서도 이 실손보험을 가입을 받아주면 눈에 보이는 적자 뻔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2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이건 너무하죠. 아예 그렇죠. 그러면 이 예. 실손보험 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예.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 이력 또는 보험금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심사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아마 그 보험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반응이 보여지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지금 실손보험 가입할 정도로 네.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실손보험이 이제 또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점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결국 이제 보험회사는 손실률이 높아지니까 적자가 커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약간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 4세대는 대신 이제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보장 범위를 좀 좁히는 걸로 가고 좀 이렇게 까다롭게 좀 문턱을 높여서 진짜 좀 이용하실 분들만 이용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업계에서도 너무 또 가입자가 없으면 이게 보험의 그 적용에 대한 그 모수가 적어지면은 그 또 보험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최이배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김인건 기자님 앞서 소개해 주시면서 금감원의 제재라고 하셨다가 경고로 경고 바꾸셨어요.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되면야 좋겠지만 너무 지금 현재 처음 나온 4세대 보험의 가입 조건이 문턱이 높다 보니 금감원에서 경고까지 바란 건데 네. 경고로 과연 보험사들이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고쳐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논리잖아요. 사실은 예. 손실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목적이고요. 예. 근데 이제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료 쇼핑을 한다고 할 정도로 아하. 뭐 제일 많이 받는 게 도수치료,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 만든 거 아하. 이런 것들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1세대, 2세대 분들이 4세대로 갈아탔으면 하는 게 이제 금감원의 바람이었는데 4세대로 갈아타면은 본인들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아하. 이득 보는 게 없다라고 예. 생각이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가게 되면 나중에 더 할증된 것 네. 보험료를 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제 막으니까 합리적인 근거로 계약 인수 지침을 마련해서 왜 거절하는지, 왜 조건을 거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하라라고 했지만 예. 뭐 보험사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걸 뭘로 판단할 것이냐. 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좀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최이배 전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조정되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 아니면 금감원이 경고 바란 걸로 될까요? 뭔가 좀 근데 이게 이제 네. 보통 이 그 실손보험이 이제 1년 갱신형이거든요. 예.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 말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만기가 끝나면 다시 가입할 때 결국은 이제 4세대 적용을 받을 것이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별로 자주 안 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험금 부담이 초반에는 없을 거니까 충분히 들 수 있지만 내가 자주 간다고 하면 이게 할증이 많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아하.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뭐 네.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막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도 뭘 권해도 네. 예를 들어 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할증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4배 정도 4배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다음에 그 예. 보험료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과잉 종류를 거부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굳이 내가 여기서 과잉 진료 이거 굳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험료 많이 내느니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현명하게 아하. 좀 계산해서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모두가 조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보험사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좀 합리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네요. 잠시 광고 듣고 구독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의 구독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마사요시 손정의 회장이 결성한 펀드가 국내 스타트업 업체죠. 야놀자에 네. 2조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야놀자 이거 주로 숙박업소 예약하는 어플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 시작할 땐 그래도 지금 이수진 대표 얘기를 잠깐 짧게 드리면은 예. 벤처 창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네. 모텔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대요. 온라인에.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요. 만들었는데 이게 야놀자의 전신입니다.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요? 예. 그리고 모텔인들의 커뮤니티 뭐 이런 모텔인들의 거였는데 커뮤니티. 이거를
이제 객실 사진을 직접 보여주는 앱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키운 게 야놀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커지게 됐고 지금은 뭐 모텔뿐만이 아니라 호텔, 펜션, 그다음에 이제 외국 그 숙박업소도 되는 네. 경우가 있고 예약이 되는 경우가 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전시 같은 티켓도 팔고 네. 그다음에 KTX 뭐 항공권 이런 것들도 예매가 가능해서 와. 전체적으로 숙박 여행과 관련한 자신들의 표현으로는 슈퍼 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슈퍼 앱. 예. 그런 업체입니다. 네. 예.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놀라운데 네. 모텔에서 망해서 모텔에서 일을 하다가 예. 모텔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성공을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종합 왔죠. 그 여행업까지 발전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스토리들을 알고서 아마 손정희 회장이 2조 원 투자 결정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 손정희 회장이 보는 이 야놀자의 기업 가치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명확하게 이제 그 지분 얼마를 2조 원에 샀다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예. 지금 이제 추정인데요. 뭐 추정으로는 이제 뭐 7조에서 9조 뭐 이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놀자 이거 모텔 예약하는 앱인데 이렇게 가치가 큰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예, 그래서 그 마침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매니징 파트너인 예. 문규화 그 파트너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야놀자가 기술 기업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물 인터넷, 네.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처리, 블록체인 이런 모든 선진 기술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히 기술 업체로 본다. 예.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앱을 이제 뭐 이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뭐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그러한 예. 기술들을 접목해서 진짜 종합 여행업으로 커나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투자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행산업 자체가 신산업이 아닌데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했다. 그래서 트래블 테크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결국은 이제 기술을 통해서 모든 뭐 레저 여가 시장을 예. 연결시킨다. 네. 이런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이란 것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 손정희 회장은 정말 유명하고 그 투자가 상당히 깜짝깜짝 놀라게 한 측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쿠팡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미국 시장에서의 상장, 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자금도 모으고 했는데 늘 이렇게 성공만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네. 리턴이 하도 커가지고 이제 성공한 투자처럼 보이지만은 예. 망한 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위워크라고 이제 공유 사무실 하는 그 업체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네. 위워크 같은 경우에 다시 IPO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았고 경영진의 문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많이 손실을 봤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스타트업의 카테라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건설에 드는 장비들이나 자재들도 다 생산을 해서 조립식으로 만들겠다. 뭐 아이폰처럼 조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손정희 회장의 투자 스타일이 또 한 번 꽂히면은 바로 많은 돈을 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설득시켜라. 그럼 거기서 투자 결정을 바로 해요. 뭐 영화 같은 얘기네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손실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었고 그래서 비전펀드 1은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산도 매각하고 또 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쿠팡의 블록버스터급 IPO가 있었던 거죠. 아하. 그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만회를 했죠. 예.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하이 리턴을 걷어들이는 모험도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판단력에 대한 과신 네.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인상을 심어주면 확 큰 돈을 쏘는 예. 그러다 보면 속거나 크게 손실 볼 일도 많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의 스타일이 그 비전펀드 1에서 나타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 비전펀드 1이 2017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118조 원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네.
당시에 88개 기업에 거의 90%를 투자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 뭐 조 단위가 들어갔다는 거죠. 대부분 다. 예. 근데 손정희 회장의 이 비전 펀드는 대부분 다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회사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개 투자해서 하나 성공하면 된다. 네.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2017년에 그렇게 118조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2020년에 4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이미 20조를 손실봤다고 나오거든요. 20%를 까먹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벤처라는 게 장기간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빨리 바로 망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과신하고 아하. 투자했다가 너무 바로 그냥 급속도로 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다행히도 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쿠팡의 쿠팡이나 이런 IPO, 것들이 하나씩 아하. 진짜 잭팟을 터트리는 그런 투자가 나오니까 이제 네. 성공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비전 펀드 2가 이번에 투자한 건데요. 이거는 소프트뱅크 자체 돈으로만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이제 투자 자체가 성공은 아니니까 네.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성공한다면은 손정희 회장의 그 자산 가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짧게 그럼 야놀자도 그런 잭팟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돼야죠. 돼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라 예. 이제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놀자가 단순하게 국내에서 여행 업체가 아니라 네. 세계 여행 업체 그리고 일단은 동남아부터 출발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나타나도록 해야죠. 두고 보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